억만금을 써서라도 반드시 잡아내라. 김정은이 직접 내린 명령에 북한 내부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간부 한 가족이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은폐에 급급한 정권,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보위부와 군까지 총동원 하며 전례 없는 추적을 벌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방법이 너무도 기상천외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체제가 이토록 흔들릴 정도로 분노를 샀던 걸까요? 그리고 그 가족이 목숨을 걸고 택한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북한 내부를 뒤흔든 한 가족의 처절한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만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도현입니다. 평양 중심가에서 단 3km 떨어진 곳, 간부 전용 아파트 단지였죠.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깔린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차가운 그 소리는 제 심장 박동과 기묘하게 겹쳐졌어요. 창문 너머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아파트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보위부 차량이었죠. 번호판도 차체의 작은 흠집까지도 너무 익숙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단지에서 7번째로 목격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층에서요. 바로 우리 집 2층 아래였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아내도 잠에서 깨어 제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참모였어요. 무역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그는 항상 체제에 충성스러웠고 가족을 무엇보다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15분 후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김참모의 발소리는 없었어요. 오직 보위부 요원들의 단단한 군화 소리만 메아리 쳤죠. 평양의 새벽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가족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32년간 충성해온 이 체제가 이제는 저를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2주 동안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무역부 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요. 동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고 회의에서도 제가 발언할 때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을 다시 내다봤습니다. 검은 차 2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치 다음 목표를 물색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가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평양의 새벽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가족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32년간 충성해온 이 체제가 이제는 저를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3일 후 오후 2시 30분 무역부 회의실에서 원래 보고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5분 늦게 시작됐죠. 회의실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보통이라면 간부들끼리 농담도 오가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을 텐데 그날은 모두가 서류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부장이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굳어진 표정으로 명단 하나를 꺼냈죠. 동지들, 최근 당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회의실 안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어요. 무역 부문에서 반당적 행위를 한 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리참모가 미묘하게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리참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도현이 형, 잠깐 화장실로 와요. 화장실 안에서 그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명단에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변기 뚜껑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해요? 제 처남이 보위부 조사과에 있거든요. 어젯밤 술자리에서 흘린 말인데. 리참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3일 내로 체포영장이 내려온다고 해요. 혐의는 중국 측과의 불법 거래 및 땅 기밀 유출이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만이 현실이었죠. 가족은 어떻게 돼요? 연좌제예요. 부인과 아이들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아내의 얼굴, 15살 아들과 12살 딸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리참모는 재빨리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옆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적셨어요. 들어온 사람은 보위부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볼일을 봤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리참모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형, 시간이 많지 않아요. 결정하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제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동지,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3일. 단 3일 안에 제 인생이,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보고는 즉시 알아챘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이미 공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죽음. 그것이 우리 가족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였어요. 그날 밤 10시 45분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소파 끝에 앉아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일. 정말 3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수도 희망적인 말로 위로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살짝 열고 잠든 아들과 딸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영수는 내년에 대학 입학이고 영희는 아직 어린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체포되어 온 가족이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탈출해야 해요. 제가 입을 열자 아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탈출이요? 설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모두 죽어요. 그 말을 하는 제 자신도 믿기지 않았어요. 32년간 이 체제 안에서 살아온 제가, 평양 특권층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낸 제가 탈출을 말하다니요. 아내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탈출을 해요? 국경은
철조망과 지뢰받치고 감시병들이 24시간 지키고 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북한에서 탈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저처럼 신원이 확실한 고위 간부라면 더더욱이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장회의를 만나봐야겠어요. 장회의는 조선족 무역상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북중 무역 업무로 자주 만났던 사람이었죠. 그는 양쪽 국경을 자유롭게 오가며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회의요? 그 사람이 도와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라도 해봐야죠. 새벽 2시,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장회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무역 관련 이야기인 것처럼 위장했어요. 내일 단둥에서 급한 거래건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압록강 공원에서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출장이라는 핑계로 단둥에 갔습니다. 압록강 공원에서 장회의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해 보였습니다. 안 형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저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웨이, 나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도움 말씀이세요? 탈출이요? 가족과 함께. 장회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3일 내로 체포될 예정이에요. 가족 모두 연좌제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장회의도 북한의 연좌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10분 정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수면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경계병들에게 음식을 건네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라는 감정도 느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운명의 갈래길이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장회의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각오되신 거죠?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장회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단둥의 한 찻집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또다시 출장을 핑계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합법적 출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찻집 구석자리에서 장회의를 만났을 때 그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봉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물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수면제예요? 장회의가 고개를 끄덕이며 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흰색 알약 6개가 들어있었어요. 한 알당 성인 남성 기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의식을 잃어요. 무색무취라서 음식에 넣어도 모를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알약들이 가족의 생명줄이 될 수도 아니면 모든 걸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사용법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경계병들이 근무 교대하는 시간이 오후 11시예요. 그 전에 음식을 건네야 해요. 빵이나 음료수에 넣으면 돼요. 장회의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압록강 하류, 신의주에서 15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여기가 가장 경비가 허술한 곳이에요. 경계병이 2명뿐이고 강폭도 좁아서 헤엄칠 수 있어요. 가족 모두가 헤엄을 칠 수 있을까요? 특히 아이들이. 그건 형님이 판단하셔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장회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도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중국 쪽에는
제 사람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강을 건너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드릴게요. 고마워요, 웨이. 정말 고마워요. 형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도 이후엔 연락을 끊어야 해요. 당연한 말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잡힌다면 장웨이도 공범으로 몰릴 테니까요. 평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알약들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 작은 봉지가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어요. 만약 검문에 걸린다면, 만약 누군가 의심한다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고는 즉시 알아챘죠. 방법을 찾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지를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전부인가요? 그래요. 작은 알약이 가족의 운명을 가릅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영수는 15살이라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12살 영희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빠, 정말 여기를 떠나야 해요? 영희의 질문에 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영희야, 우리가 계속 여기 있으면 모두 다칠 수 있어. 아빠가 지켜줄게. 아내가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내일 밤이에요. 모든 게 결정나는 거죠? 네. 내일 밤 11시에 모든 걸 걸어야 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우리는 자유를 향해 강을 건너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알약을 손에 쥔 채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작은 것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작은 알약이 가족의 운명을 가른다는 현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마지막 카드였어요. 다음 날 오후 10시 15분 신의주 외곽 압록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어둠 속을 걸으며 목표 지점을 찾아갔어요.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손전등 없이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영희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영수는 제 뒤를 바짝 따라왔어요.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강변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경계 초소가 보였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2명의 병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주머니에서 빵 2개와 음료수 캔 2개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직접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빵 속에는 수면제 알약이 이미 들어있었고 음료수에도 알약을 녹여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음료수 캔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도현 씨,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꼭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경계병들이 의심한다면, 만약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만약 수면제가 효과가 없다면, 10시 35분, 저는 경계 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바위 뒤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소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동지들, 신의주에서 온 안도현입니다. 곧 초소문이 열리고 2명의 젊은 병사가 나왔어요. 하나는 20살 정도로 보였고 다른 하나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무역부 간부입니다. 중국 측과 긴급 회의가 있어서 국경을 넘어야 하는데 새벽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병사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고위 간부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아, 그렇다면
초소에서 잠시 쉬셨다가 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허기지시면 이걸 드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빵과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나이 많은 병사가 망설이더니 받아들였어요. 감사합니다, 동지. 야간 근무라 배가 고팠거든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준비한 거예요. 병사들은 빵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어요. 음료수도 번갈아 가며 마셨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초를 세웠어요. 장회의가 말했듯이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동지, 커피도 있는데 드실래요? 젊은 병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멀쩡해 보였어요. 혹시 수면제가 가짜였나? 혹시 양이 부족했나?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12분, 13분, 14분. 그때였어요. 나이 많은 병사가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운데? 젊은 병사도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뭔가 이상해요. 15분 후 두 병사 모두 초소 안 의자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재빨리 가족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위 뒤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제발 눈치채지 마라. 제발 15분만 더 잠들어 있어라. 그 순간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작은 알약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15분이 우리 가족에게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압록강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정각, 드디어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경계병들이 쓰러진 지 정확히 5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압록강의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수위가 낮아서 다행이었지만 여전히 건너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강폭이 대략 150m 정도로 보였어요. 아빠, 물이 너무 차가워요. 영희가 발끝을 물에 담그더니 움츠러들었습니다. 11월 말의 압록강은 정말 차갑더군요. 참아야 해. 우리 모두 함께 건너는 거야. 저는 영희의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영수와 함께 제 뒤를 따랐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을 때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멍멍, 멍멍. 군견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혹시 우리를 발견한 걸까요? 빨리, 빨리 가요. 아내가 급하게 재촉했어요. 우리는 물속에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아이들은 이미 헤엄을 쳐야 할 정도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라, 최 병장, 왜 잠들어 있어?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순찰병이 경계 초소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 쪽으로 향했어요. 강물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몸을 낮췄지만 물속에 완전히 숨을 수는 없었어요. 모두 수초 속에 몸을 숨겨라. 저는 가족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다행히 강변에 수초가 무성했어요. 우리는 수초 사이로 몸을 감췄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 가까워서 빛이 물면에 반사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영희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게 느껴졌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수가 갑자기 기침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찬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봅니다. 저는 재빨리 손으로 영수의 입을 막았어요.
영수의 눈이 커졌지만 참아줬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뭔가 움직인 것 같았는데. 순찰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다시 우리 쪽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자세히 훑어댔습니다. 빛이 제 얼굴에서 불과 30cm 떨어진 수초를 비췄어요. 너무 가까워서 빛의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발이 물속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물이 첨벙하며 튀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야? 지금 물소리 들었지? 맞아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서치라이트가 정확히 우리가 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cm, 30cm, 20cm. 그때 갑자기 멀리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뭐야? 강 상류 쪽에서 야생동물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그쪽으로 향했어요. 아, 노루네. 노루 때문이었구나.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어요. 멍멍, 멍멍. 군견이 더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위험했습니다. 개가 계속 짖네. 뭔가 있는 건가? 경계 초소 병사들이 잠든 것도 이상하고. 본부에 보고해야겠어. 순찰병들이 무전기를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빨리 움직여요. 저는 가족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수초 속에서 조심스럽게 강 중앙으로 이동했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아이들은 완전히 헤엄을 쳐야 했습니다. 추워요, 아빠. 영희가 이를 딱딱 떨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2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견뎌낸다는 게. 조금만 더야. 조금만 더 참아. 저는 영희를 등에 업고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영수도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야, 거기 누구야? 발각됐습니다. 순찰병이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빨리, 빨리. 이제 몸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중국 쪽으로 헤엄쳤어요.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정확히 비췄고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너무 가까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중국 쪽 강변이 보였어요. 50m, 30m, 20m. 드디어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우리는 비틀거리며 강변으로 올라왔습니다. 됐어요. 해냈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중국 공안이 순찰할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약속된 장소로 뛰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 한 대의 헤드라이트가 깜빡였어요. 장회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조되었어요. 압록강을 건넌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 30분 후 우리는 장회의의 협력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선양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떨고 있는 가족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영희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신분이 불분명한 우리가 함부로 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3일 후 새벽 우리는 한국 영사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회의의 도움으로 중국 내에서 숨어 지내며 기회를 기다렸던 거예요.
영사관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북한에서 탈출한 가족입니다. 문이 열리고 영사관 직원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났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순간 정말로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영사관에서 3주간 대기한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유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기관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충격부터 시작됐어요. 진료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묻자 간호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의료보험이 있으시니까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돼요. 몇천 원 정도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조차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뇌물이나 특별한 연줄이 필요했거든요. 여기서는 일반 시민도 당연하게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약국이었습니다. 수십 종류의 약이 진열되어 있었고 처방전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아스피린 하나도 구하기 어려웠는데 말이죠. 여기선 치료도 배움도 권리라니. 교육과정을 받으며 더욱 놀랐습니다. 영수가 다닐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도서관에는 수만 권의 책이 있었고 컴퓨터실에는 최신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이 부분은 다른 의견도 있지 않나요? 한 학생이 당당하게 교사에게 질문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교사도 웃으며 좋은 지적이네. 다른 자료도 찾아보자라고 답했어요. 급식소에서는 학생들이 남기는 음식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음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지만 동시에 이곳 아이들이 굶주림을 모르고 자란다는 게 감사했어요. 영희의 학용품을 사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구점에는 온갖 종류의 공책, 펜, 크레용이 가득했어요. 북한에서는 연필 하나도 귀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색깔별로 펜을 골라 쓰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사도 돼요? 영희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걸 다 사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도서관이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들어가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집에 가져가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책을 읽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데 말이죠. 정말 이 책들을 다 읽어도 되는 거예요? 사서에게 물으니 물론이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네요. 좋은 일이에요 라고 답하더군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연결되고 어떤 정보든 찾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인트라넷조차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일반인도 세계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구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의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라면 즉시 신고되고 체포될 일인데 여기서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는 사람들을 보며 더욱 놀랐어요. 여러 신문사에서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의 노동신문 하나만 있던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감탄했어요. 전 세계 음식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원하면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포도. 북한에서는 간부들만 먹을 수 있던 과일들을
일반인들이 당연하게 사먹고 있었어요. 아내가 간병인 교육을 받으며 한 말이 기억납니다. 여기서는 배우고 싶다고 하면 정말 가르쳐 주네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해 줘요. 맞는 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성분과 출신이 모든 걸 결정했는데 여기서는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영희는 폐렴으로 2주간 입원했지만 완전히 회복됐어요. 영수는 한국의 교육 과정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내는 간병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도현 씨 가족은 정말 용감하셨어요. 특히 고위 간부 신분으로 탈출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용감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착 교육 마지막 날 담당 공무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도현 씨, 혹시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증언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국정원에서 요청이 왔는데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지인들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경험한 일들을 알리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저는 국제인권단체와의 인터뷰에 참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숙청과 연좌제, 그리고 탈출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1년 후 우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영희는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됐어요. 새로 탈출해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절망과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뉴스에서 북한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빠, 우리가 잘한 거죠? 영희가 물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압록강에서 목숨을 걸고 헤엄쳤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작은 수면제 알약으로 시작된 우리의 탈출.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숨쉬는 이 순간을 위해서요.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증언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정원 담당자가 직접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도현 씨,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옛 동료들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만이 증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 대표들 앞에서 증언하는 순간 떨렸지만 동시에 사명감을 느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탈출한 안도현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시작한 제 증언은 30분간 이어졌어요. 숙청의 공포, 연좌제의 잔혹함, 그리고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출 과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면제 한 알이 담긴 작은 빵 조각이 저희 가족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많은 대표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증언이 끝난 후 독일 대표가 질문했어요. 안도현 씨, 지금도 북한에는 당신과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국제사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경제 제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북한 체제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6개월 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제 증언이 포함된 보고서가 결의안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한 각국의 탈북민 지원 예산이 30% 증가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탈북민 보호 정책이 강화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증언에서 언급했던 중국 내 탈북민들의 어려움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거예요. 정말 제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면제 알약으로 시작된 우리의 탈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1년 후 저는 북한 인권시민연합에서 국제협력 담당자로 일하게 됐어요. 전 세계 인권단체들과 협력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새로 탈출해온 한 가족을 상담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북한에서 중간급 간부였고 숙청 위험 때문에 가족과 함께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2년 전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그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답했습니다. 네, 안전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영희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가 북한에서 나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나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영희야. 우리는 살아남았고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2년 전 압록강에서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차가운 강물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쳤던 그 순간을요. 살아남은 이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탈출은 단순히 한 가족의 생존기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탈북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언젠가 진짜 희망이 닿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